집사님들,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유류 할증료가 3배 올랐다는 소식이요. 근데 집사님들, 3배라는 숫자 봐.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지난달까지 뉴욕 가는 비행기표에 유류 할증료 99,000원 뒀던 거 이번 달부터 303,000원입니다. 왕복이면요, 유료 할증료만 60만 원이 넘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집사님들. 우리 가족 여름 휴가 계획이 통째로 날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5월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싱가포르 항공료 가격이 갤런당 522센트를 찍었어요. 유류 할증료 최고 단계가 33단계인데 이게 470센트 이상이면 발동하거든요. 이미 훨씬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33단계 역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집사님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 가는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편도 50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왕복이면 100만 원 돌파한다고요? 항공권 본 가격 말고 유료 할증료만요. 2010년에 지금 이 유료 할증료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로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에요. 역대급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은 비상경영 선포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어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까지 저비용 항공사들도 줄줄이 노선을 줄이고 있어요. 제주항공은 5월에서 6월 사이 동남아 노선만 110편을 간편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 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탈 비행기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집사님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름 휴가 예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4월 안에 발권하느냐, 5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여행인데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집사님들의 지갑과 직결된 생존 정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집사님들, 이 유료 할증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볼게요. 겉으로 보이는 건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원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건 바로 중동, 정확히는 이란이에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이 지금 우리 비행기 값을 폭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항공유 가격이라는 연결되냐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디 좁은 바닷길인데요.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겨우 33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 나라들에서 뽑아올린 기름이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해요. 근데 집사님들, 이란이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어요. 전쟁 전에는 하루에 100척에서 135척의 선박이 이 해협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장 발발 이후 15일 동안 겨우 89척이 통과했다고 해요. 하루 평균 6척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 원유 공급에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됐냐고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부르는 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어요.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반 만에 처음이에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브렌트유가 55%나 급등했는데 이건 1988년에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월간 최대 상승 기록이에요. 1990년 걸프전 때 46% 올랐던 게 종전 기록이었거든요. 그걸 갈아치운 거예요. 이 유가 폭등이 항공유 가격에 고스란히 전달돼요. 지금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522센트를 찍었어요. 전쟁 전에는 200센트대였거든요. 2배 이상 뛴 거예요. 대한항공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잡았던 항공유 기준 가격이 갤런당 220센트였는데요. 4월 급유 단가는 450센트 수준까지 치솟을 거라고 해요. 계획의 2배가 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항공사 비용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집사님들, 항공사 운영 비용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30%예요. 전체 비용의 3분의 1이 기름값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2배로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연간 약 2,600만 배럴의 항공유를 소비하거든요.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연간 2,6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39억 원의 손실이 생겨요. 근데 지금 유가가 1달러가 아니라 수십 달러 단위로 뛰고 있잖아요. 그 손실 규모가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행기 한 대 띄울 때마다 항공사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피가 바로 우리 지갑에서 나오는 유류 할증료로 메꿔지고 있는 거고요. 집사님들이 뉴욕 가는 비행기표 살 때 유류 할증료만 왕복 60만 원 넘게 내는 거 그냥 항공사가 욕심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름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환율까지 겹쳤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했잖아요. 항공사들은 항공기 리스료도 달러로 내고 연료비도 달러로 내고 외화 부채도 많아요. 환율이 1,000원만 올라도 수천억 원 규모의 외화 환산 손실이 생겨요. 유가 폭등에 환율 폭등까지. 이건 항공사 입장에서 이중고, 아니 삼중고예요.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이 직접 임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쥐어짜겠다는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도 비상경영 선포했고요. 티웨이 항공은 더 먼저 비상경영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사님들, 대형 항공사들은 그래도 체력이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건 저비용 항공사들이에요. 우리가 LCC라고 부르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이런 항공사들이요. 이 항공사들 작년 실적 아세요? 제주항공이 연간 1,109억 원 적자, 진에어가 162억 원 적자, 에어부산이 45억 원 적자, 티웨이 항공은 무려 2,655억 원 적자예요. 전년보다 20배나 늘어난 적자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저비용 항공사의 무기가 뭐예요? 싼 가격이잖아, 너. 근데 기름값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요.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함부로 못 올려요. 왜? 가격 올리면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항공사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금 노선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주항공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동남아 3개 노선에서 총 110편을 감편하기로 했어요. 에어부산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괌, 다낭, 세부 노선을 줄이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은 인천에서 비엔티안, 코타키나발루, 타슈켄트, 선양 이런 노선들 일부를 아예 안 띄우기로 했어요. 집사님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비행기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1단계에서 말씀드렸죠. 비행기 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탈 비행기가 없어지는 게 문제라고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항공사들이 노선을 줄이면 슬롯이라는 걸 잃어요. 슬롯이 뭐냐면 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슬롯은 80% 이상 운항을 해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노선을 줄이면 당장은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슬롯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확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피 흘리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를 띄우는 거예요. 항공업계 관계자 말이 좌석을 비우고 가느니 저가 항공권을 더 풀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해보면서도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손해가 계속 쌓이면 결국 항공사가 버틸 수 없어지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일부 노선 운항을 아예 중단하는 셧다운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셧다운이에요. 집사님들, 비행기가 아예 안 뜬다는 말이에요. 특히 수익성이 낮은 동남아 노선이나 중소도시 노선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일단 당장은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노선이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들어요. 경쟁이 줄어들면 가격이 더 올라요. 대형 항공사들만 살아남으면 독과점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소비자 선택권도 줄어들고 가격 협상력도 사라져요. 집사님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비유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러 갔는데 삼겹살 파는 정육점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몇 군데 남아있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정육점들은 손님이 몰리니까 가격을 올려요. 결국 삼겹살 값은 계속 오르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비싼 값을 치르거나 아예 삼겹살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항공시장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저비용 항공사들이 쓰러지면 대형 항공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던 저렴한 해외여행, 그게 옛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해외여행이 다시 부자들만의 특권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원래는 항공사 지원 불가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비축 항공유 활용 같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유사사가 정부한테 5월까지 총 2천만 배럴의 비축유 스와프를 요청했어요. 스와프가 뭐냐면 일단 정부한테 기름을 빌리고 나중에 갚겠다는 거예요. 급한 불 끄기인 거죠. 근데 집사님들, 이 비축유 방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어요. 4억 배럴이면 엄청난 양 같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에요. 계산해보면 4억 배럴이 고작 20일치에 불과해요. 전쟁이 20일 안에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지금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고 유가가 4배로 뛰었어요.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졌고 물가는 폭등했어요. 지금 그 악몽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경고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취약해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해협이 막히면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기름을 구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찾으라고 지시했는데요. 사실 이 주문은 1979년 이란 혁명 때, 1990년 걸프전 때도,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반복됐어요. 근데 아직도 대안을 못 찾은 거예요. 집사님들, 그러니까 지금 유류 할증료 3배 인상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큰 위기가 잠겨 있어요.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가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고 항공사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이 유류 할증료 대란이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충격파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왜 유독 더 취약한가, 이걸 알아야 해요. 일단 우리나라 상황부터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70.7%예요. 10년 전인 2016년에는 85%였거든요. 그래도 조금 줄었다고요? 근데 집사님들, 이게 함정이에요. 2021년에는 59.5%까지 떨어졌었어요. 거의 60% 아래로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다시 70%대로 반등했어요. 위기 때마다 다변화를 외치다가 위기 지나가면 다시 중동으로 회귀하는 패턴이 50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나라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지류에 맞춰 설계되어 있거든요. 중동산 원유는 찌꺼기가 많고 황이 섞인 무거운 기름이에요. 미국산 쉐일 오일 같은 경질유와는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정유시설을 바꾸려면 수조 원의 전환 비용이 들어요. 근데 탈탄소가 대세인 상황에서 화석연료 설비에 큰 돈을 투자할 유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환 비용의 딜레마예요. 정부가 2015년부터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면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연간 1,7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는요, 의존도가 여전히 70%예요. 50년 전 오일 쇼크 때도, 30년 전 걸프전 때도, 20년 전 이라크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도입선 다변화하겠다고요? 근데 아직도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을 보면요, 원유 수입의 95.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근데 일본은 원유 비축량이 소비량의 254일분이에요. 우리나라 비축류가 208일분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이 더 여유가 있어요. 일본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일본 GDP가 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중국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피해서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직접적인 타격은 우리보다 적어요. 하지만 중국도 원유 수입의 약 7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집사님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여행 시장 자체가 재편되고 있어요. 대형 여행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투어는 올해 10월까지의 항공 좌석을 하드블록으로 선점해뒀대요. 하드블록이 뭐냐면 여행사가 항공사에 미리 좌석을 계약해서 확보해두는 거예요. 이 좌석은 유류 할증료 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요. 북유럽행 피네어나 장가계행 제주항공노산 같은 경우 유류 할증료가 아예 안 붙는 하드블록 상품도 있대요. 모두 투어도 가격 고정 기획전이라는 걸 내놨어요. 예약하는 순간 가격이 멈춘다는 컨셉트예요.
유류 할증료 인상과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을 안 받겠다는 거죠.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요,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행 예약 패턴이 확 바뀌고 있어요. 유류 할증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장거리 예약은 줄고 단거리 예약이 확 늘었어요. 하나투어 5월 패키지 예약을 보면 작년에는 동남아가 1위였는데 올해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대요. 모두 투어는 중국 예약률이 200%, 일본은 180% 급증했고요. 유료 할증료 무서우니까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로 가자는 심리가 작용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 중소여행사들 상황은 훨씬 심각해요. 한 중소여행사 관계자 말이 하루에 60건씩 상담하던 게 지난주부터 취소가 이어지면서 체감상 50%가 빠졌대요. 대형 여행사는 하드블록이라는 방어막이 있지만 중소여행사는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유료 할증료 인상이 장기화되면 중소여행사들의 도산이 줄을 이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유료 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돼요. 탑승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7월에 비행기 타더라도 3월에 발권하면 3월 유료 할증료가 적용되고 4월에 발권하면 4월 유료 할증료가 적용돼요. 이게 소비자와 여행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어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발권하면 유류 할증료를 아낄 수 있으니까 빨리 발권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발권했다가 여행을 취소하면 페널티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들,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요, 지금 우리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함정 앞에 다시 서 있는 거예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2011년 아랍의 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0년 주기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반복됐어요. 그때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외쳤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중동 의존도가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비축유 방출하고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해서 단기 위기를 넘기고 몇 년 뒤에 다시 중동 의존도 70%로 돌아갈 건가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진짜로 구조를 바꿀 건가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요, 지금 필요한 건 구호가 아니라 수조 원의 전환 비용을 감소하는 정치적 결단이고 10년 이상 걸리는 인프라 재편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 지속성이래요. 그게 되어야 다음 위기 때 또 이렇게 허둥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상황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지금 아시아 지역 항공료 가격이 갤런당 522센트를 찍었잖아요. 유류 할증료 33단계 기준이 470센트 이상인데 이미 훨씬 넘어버린 거예요. 이 추세가 4월 15일까지 이어지면요,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33단계가 적용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 노선 유류 할증료가 지금 편도 30만 원 수준에서 50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왕복으로 계산하면 유류 할증료만 100만 원을 넘긴다는 거예요. 단거리 노선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 가는 항공권도 왕복 기준 유류 할증료가 20만 원까지 오를 수 있어요. 지금 4만 원 수준인데 5배가 되는 거예요. 항공권 본 가격보다 유류 할증료가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비용 항공사 특가 항공권이 10만 원인데 거기에 유류 할증료 20만 원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란 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유가는 최저 배럴당 150달러로 치솟을 거라고 위협했어요. 지상전이 실제로 벌어지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푸자이라항 석유 단지까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대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고 유류 할증료는 33단계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유가가 안정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8년 넘게 이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2배나 폭등했던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6년이 걸렸어요. 2003년 시작된 미국 이라크 전쟁 때도 유가는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5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에너지 시설이 훼손되고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집사님들, 최선의 시나리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으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언급했고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배럴당 105달러까지 올랐던 유가가 90달러대로 뚝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15달러가 빠진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주고받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12일 만에 끝났어요. 그때 배럴당 66달러에서 77달러까지 급등했던 유가가 전쟁 종료 하루 만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1990년 걸프전 때도 미국 개입 후 6주 만에 전쟁이 끝나자 유가가 바로 안정됐고요. 짧은 전쟁은 유가도 빨리 안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에너지 전망을 보면요. 브렌트유 가격이 앞으로 2달 정도는 배럴당 95달러를 웃돌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3분기에 8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연말까지 70달러 선에서 거래될 거라고 봤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면 유가가 급격히 안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집사님들한테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4월에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하면 유류 할증료가 왕복 60만 원이에요. 근데 5월에 33단계가 적용되면 왕복 100만 원이 넘어요. 4월에 발권하느냐, 5월에 발권하느냐에 따라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4인 가족이면 160만 원 차이예요. 반대로 전쟁이 빨리 끝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유가가 70달러대로 안정되면 유류 할증료가 다시 낮은 단계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류 할증료는 발권 이후에 유가가 내려가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아요. 항공사 규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발권하면 나중에 유류 할증료가 떨어져도 손해볼 수 있고 너무 늦게 발권하면 유류 할증료가 더 올라서 손해볼 수 있어요. 결국 타이밍 싸움이에요, 집사님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유가가 언제 안정될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유류 할증료가 역대급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집사님들,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 행동 강령으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4월 안에 예약을 확정하세요. 유료 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에요. 여름 휴가 항공권이라도 4월에 발권하면 4월 유료 할증료가 적용되고 5월에 발권하면 5월 유료 할증료가 적용돼요. 5월에 33단계가 적용되면 미국행 왕복 기준으로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물론 취소 시 수수료가 있으니까 일정이 확실한 경우에만 선발권하시고 불확실하면 취소 수수료와 유료 할증료 인상분을 비교해서 판단하세요. 두 번째, 마일리지 항공권을 적극 검토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있어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발권해도 유료 할증료는 똑같이 붙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로 발권하면 대부분의 노선에서 유료 할증료가 면제돼요. 아메리칸 항공도 자사 항공편 마일리지 예약 시 유료 할증료를 받지 않아요. 지금처럼 유료 할증료가 폭등한 상황에서는 마일리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마일리지가 있다면 지금이 쓸 때예요. 세 번째, 여행지를 재검토하세요. 장거리 노선일수록 유료 할증료 부담이 커요. 지금 여행사들 예약 현황을 보면요. 중국 예약률이 200%, 일본이 180% 급증했어요. 유료 할증료 부담을 피해서 가까운 곳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꼭 장거리 여행이 아니어도 된다면 단거리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집사님들, 오늘 15분 동안 유료 할증료 대란의 모든 것을 파헤쳐봤어요. 이란 전쟁이 왜 우리 여행 경비에 직격탄을 날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까지요. 경제 뉴스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집사님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안 알려준 거예요. 저 감량이는 앞으로도 집사님들의 지갑을 지키는 정보 계속 물어다 드릴게요. 돈의 흐름을 읽는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도 생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사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집사님들의 응원이 감량이의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